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정섭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뉴스 속 인물을 만나보는 송정섭의 파워토크에서는 노사관계 전문가인 남성일 서강대학교 교수와 함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4.11 총선을 앞두고 U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봅니다. 송정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사관계 전문가인 남성일 서강대학교 교수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효력의 범위,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이번 판결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온 게 아니고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소 이제 소송을 제기한 2005년부터 지난달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2005년에 최초로 89명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이 본인들의 그 위치는 하도급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다라고 지위 확인 소송을 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도급이 맞다, 도급이 맞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또 지고 이렇게 나가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는 말씀하신 최병승 씨 케이스하고 다른 한 분하고 두 분이 대법원에 갔습니다. 네.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 중에서 한 분은 파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리고 2년 이상이 안 됐고 그래서 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고 기각 판정이 내렸고요. 최병승 씨 케이스는 2년 이상 됐고 파견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도급으로서 해고한 것은 옳지 않다 하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제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일하다가 해고가 되니까 나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이제 정규직이다. 이게 지위를 확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내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럼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견이 뭐고 도급이 뭐냐라는 다소 좀 전문적인 거를 예, 그 부분이 사실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네, 전문적인 걸 이해해야 돼.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도급은 도급업체에서 지위를 받습니다. 예. 반면에 파견은 소속은 원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위를 원청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도 실질적으로 이 근로자의 지위를 누가 했느냐 하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이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위 노무상의 지위를 현대자동차가 한 것이다. 도급업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도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식상으로는 도급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파견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견 상태에서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또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2007년 이전에 최영승 에스팅에서 입사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분은 그 당시의 법조항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청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고용 의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문에 따라서 고용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2007년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설사 2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고 현대자동차가 원청업체가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 의무 조항으로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고용된 것으로 현대자동차 근로자다 이렇게 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달라집니다. 참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 판결을 보면 이제 그 최병승 씨 개인에 대한 어떤 판결이다. 아니다. 전체 사내 하청에 대한 판결이다. 이 두고도 상당히 지금 말들이 많거든요. 논란이 어떻게 되고 봐야 있습니다.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전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2년 이상 됐으면
다 정규직으로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예.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그거는 이제 2년 이상 됐다고 그래서 또 사내하청으로 원청업체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의 지휘 책임이 누구에 따랐는지에 따라서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하도급 업체 소속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하는 업무가 다르다면 판정이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히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의 경우에는 도급이다. 같은 회사라도 B의 경우는 파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리저리로 이러니까 다 정규직 전환이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하나하나 케이스에 따라서 다 짚어봐야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최병승 씨 개인에 대한 판결이지만 결국은 이제 근무 형태가 만약 이제 같은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이제 같은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최병승 씨 케이스가 갖는 의미는 네. 과거에는 도급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면 다 파견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는 비록 도급이라는 계약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부 내용으로 봤을 때 그것이 도급업체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사실상 원청업체가 다 사용자처럼 했다 하면은 파견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근로자들은 이제 하청업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2년 이상 됐으면 내가 원청업체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겠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하나하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사내 하청 문제가 어떤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뭐 제조업 분야에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하고 있고 혹시 뭐 다른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재적으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는 노동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사내 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수가 수천 개고 예. 사내 하도급 인력이 30여만 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제도의 정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뭐 산업계 결국 이제 재계가 우려하는 거는 고용의 유연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건비의 증가 이런 부분들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노동계에서는 어떤 고용의 좀 불안정성 이런 걸 좀 줄여보자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어떤 세계적인 흐름하고 맞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그 이 인력의 그 제도적인 법제도적인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국제 기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유연한 노동력 이용의 법제들을 우리는 하나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량의 변동이 많습니다. 그걸 정규직으로 다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하도급과 같은 그런 장치를 통해서 지금 그동안 그 대응해 왔던 것인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돼 있고 반면에 국제 추세는 다른 나라 이 경쟁 상대국들 뭐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뭐 파견이니 뭐 기간제니 또 정규직의 전환 배치니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해야 되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숨이 가쁜 그리고 굉장히 앞날이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나 이제 독일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쪽 사내하청 근로자들도
우리 지금 국내 사내하청 근로자들처럼 고용 불안을 느끼면 나름대로 이제 그쪽은 오히려 뭐 노조가 더 강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라든지 이런 요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요구들은 없는가요? 그쪽은? 네, 그거 우리나라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는 그 파견 근로자나 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하고의 그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예. 반면에 우리 현실은 정규직은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파견이라든지 하도급 근로자들은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이가 격차가 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도급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정규직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따가 일정 기간 지나서라든지 이렇게 해고가 돼버리면 뭐 다른 직업을 이렇게 찾아서 떠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어떤 생계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치들도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제 추세로 보면 이런 겁니다. 기업에게는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자유로운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거나 희생을 당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부분은 국가가 떠안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사회보장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이제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국가가 떠안아야 될 부분을 기업이 다 떠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 기준으로 간다면 결국은 기업에게는 사람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안, 생계 불안은 국가가 사회보장으로 또 안아야 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게 대법원 판결 이후의 파장, 이게 좀 나름대로 그 이후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인력 관련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법제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은 꽁꽁 묶어뒀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아예 쓸 수도 없게 했는데 이건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줘서 파견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제조업에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계약직이 또 2년 이상 못하도록 묶어놨는데 이것이 오히려 계약직을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자기가 의사가 있으면 2년, 3년, 4년 서로가 쌍방안에 합의하면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풀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지 사내 하도급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거를 풀어낼 수가 있고 이제 다양한 인력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취업 기회가 많아져서 좋은 것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법제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대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내적으로 보면은 노사 간의 큰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규직이 지나치게 과부하되는 것이 결국은 정규직이 새로운 일자리를 막는다 하는데 반성을 하고 최소한도 공장과 공장 사이에서의 전환 배치라도 좀 원활하게 돼서 물량이 변동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인원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유연성이라도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더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네. 선순환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대타협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제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타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노사 간에 잘 타협이 안 되고 또 정부가 어떻게 나서서 잘 이렇게 중재가 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들을 좀 그 참 학자로서 그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될 때가 제일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예. 솔직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이 다 안 된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생산이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다 생산기지가 있는데 그쪽의 생산기지들이 다 여기보다 생산성이 높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 계속 생산을 놔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회사도
사회적으로 좋은 레퓨테이션을 못 받겠지만 당장 근로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관계들을 좀 정리하고 개선을 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한데 결국 이제 법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지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비정규직 문제를 이번 총선이나 대선 공약화해서 좀 풀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뭐 그런 말들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앞에 표를 얻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보고 예. 좀 더 길게 보고 해서 현재 조금씩 양보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법도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그 설득을 해서 지지를 얻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있어준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문제도 풀립니다. 우리는 1990년대 네덜란드에서 그런 노사정의 대타협을 받고 그걸 이뤄낸 사람은 그 당시에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예. 그분은 남들이 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대노동조합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타협을 이뤄냈고 노동조합에게는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기업가에게는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로서는 물가를 안정을 최우선 두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협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네덜란드가 불경기 수렁으로부터 다시 유럽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은 나라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나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그 잘못된 풍문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도급은 하도급의 원래 목적대로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와 기업이 동시에 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그 물량이라는 게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네. 인력이 유연하게 가주는 시스템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전반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가 지혜를 모아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이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정환 기자,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4.11 총선 선거구별 후보를 대상으로 한 UBC의 첫 여론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해서 울산 시민들의 민심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4.11 총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도 6개 선거구의 총선 후보들이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UBC 울산 방송은 6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정환 기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여론조사는 후보 구도가 거의 굳혀져 가운데 실시된 사실상 첫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의 6개 선거구 가운데 후보자가 거의 확정된 3개 선거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구 출마를 선언한 5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새누리당 정가변 후보 34.1%,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 22.6%,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 4.4%, 무소속 변형태 후보 2%, 무소속 유태일 후보 5.5%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가변 후보 50.9%, 민주통합당 송철호 후보 14%, 진보신당 이향희 후보 1.2%, 무소속 변형태 후보 0.7%, 무소속 유태일 후보 1.6%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을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가 39.7%,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 20%,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 5%, 무소속 허원현 후보 4.7%의 순을 보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가 57.3%, 통합진보당 김진석 후보 11.4%, 진보신당 권진회 후보 1.2%, 무소속 허원현 후보 0.3%로 조사됐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동구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질문에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가 36.3%, 자유선진당 김지준 후보 3.5%,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 22.7%, 무소속 김덕웅 후보 2.7%로 나타났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51.2%, 자유선진당 김지준 후보 2.1%, 통합진보당 이은주 후보 11.6%, 무소속 김덕웅 후보 0.4%로 조사됐습니다. 일찌감치 후보가 확정된 3개 선거구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머지 3개 선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남구갑과 북구, 울주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이미 확정됐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17일과 18일 양일간 후보 단일화 경선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이들 3개 선거구에서는 야권 후보의 경쟁력을 엿볼 수 있는 가상 대결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남구갑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권 후보가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를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 44.2%,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 17.8%, 무소속 김원덕 후보 12.6%로 조사됐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조승수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를 가정한 가상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이채희 후보 42.7%, 통합진보당 조승수 후보 18.1%, 무소속 김원덕 후보 13.6%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에서는 야권 후보가 민주통합당 이상봉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의 가상 대결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42.2%, 민주통합당 이상봉 후보 31.4%, 부동층은 26.4%로 조사됐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의 가상 대결에서는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 39.8%,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 38.5%, 부동층은 21.7%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춘생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의 가상 대결에서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50.6%, 민주통합당 김춘생 후보 16.2%로 조사됐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새누리당 강길부 후보 54.6%, 통합진보당 이선호 후보 17.6%, 부동층은 27.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새누리당 후보들이 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U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야권 단일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야권의 필승 카드로 여겨졌던 야권 연대의 효과가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 1월에 발표된 UBC의 1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민심의 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구입니다. 지난 1월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0.8%, 야권 단일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1.1%였는데요. 이번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34.2%, 야권 단일 후보는 24.8%에 그쳤습니다. 남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한나라당 후보 27.2%, 야권 단일 후보 29.8%이던 것이 36.4%와 27.2%로 역전됐습니다. 동구도 30.1%대 34.5%이던 것이 새누리당 안효대 후보 36.3%, 야권 단일 후보인 이은주 후보 22.7%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서도 29.7%대 30.7%이던 것이 이번에는 45.8%대
26.6%로 큰 격차를 보이며 역전됐습니다. 북구에서도 가상 대결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야권 후보에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경우 여야 간의 초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여론조사는 모두 UBC가 서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선거구별로 각각 500명과 4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달 동안 울산 민심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울산 민심이 바뀐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유권자들의 표심이 요동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울산의 선거 구도가 최근에야 윤곽을 드러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 정치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당의 악재가 겹치면서 전통적인 보수층조차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여당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구별로 여당의 후보가 확정되자 보수적 지지층이 다시 결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발빠르게 후보를 확정하고 초반 기선을 잡아나갔지만 야권 단일화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누렸던 야당 지지율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각종 잡음으로 주춤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 간 조약과 안보 문제에 대한 야권의 말 바꾸기도 수권 능력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국민들에게 먹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야권이 좀 그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나 총선까지 남은 20여일 동안 선거 판세는 여전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울산 지역의 공천 작업이 야권보다 한 발 먼저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권으로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계기로 지지층이 외연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그리고 경선 상대 후보나 상대당의 지지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야권도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도와 정당 지지도도 함께 조사했는데요. 이정환 기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대선 후보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는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이기 때문에 4.11 총선의 향방과도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안철수 교수 18.9%,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10.4%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 35.5%, 민주통합당 14.2%, 통합진보당 5.9%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후보자의 능력과 경력이 26.4%, 공약과 정책 21.6%, 도덕성과 청렴성 20.5%였으며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UBC가 서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1일 그리고 13일 모두 3일 동안 선거구별로 만 19세 이상 유권자 400명씩 모두 2,4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89%포인트입니다. 예, 이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4.11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방송인 UBC 울산 방송은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여론조사도 실시해 올바른 선거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